안녕하세요. 50플러스 동작센터 회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유산 교육사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외소재문화재 바로알기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 분포와 현황을 알아보았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출되어졌는지 반출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문화재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반환되지 않는다면 있는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 안의 문화유산 DNA를 찾아볼까요? 우리 품으로 돌아온 우리 문화재를 만나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재들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문화재들은 첫 번째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반환된 문화재와 기증받은 문화재, 또 매입한 문화재 이렇게 골고루 그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입니다. 북관 대첩비입니다. 북관이라고 하는 지역은 함경도 지역을 말합니다. 대첩이라고 했으니 어떤 전쟁에서 이긴 내용을 비에 담아놓은 그런 비가 되겠지요. 네, 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고을이 무너지고 겁먹은 백성들은 스스로 견디기 힘들었다. 의기 있는 선비들이 함께 의병 일으키기를 꾀했는데 마침내 정문부를 추대하여 주장으로 삼고 의병을 모집하여 100여 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비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전쟁 때일까요? 의병, 정문부 나왔는데 조금 어려우실까요? 우리가 정문부라고 하는 사람의 생물 연도를 보면 1565년에 태어나셔서 1625년에 돌아가신 분이네요. 북평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었고요. 네, 연도에서 유추해 보시면 금방 임진왜란이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의병 여러분 혹시 의병의 날이 우리에게 제정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의병. 네, 의병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 이런 제작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좀 감동적인 드라마가 한 편 있었지요. 네, 저도 무척 감동을 느끼면서 보았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는 189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의병들의 활동을 그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병의 날이 제정이 된 그 기본이 되는 그 의병 활동은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의 활동들을 다 나타낸 지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정문부의 의병 활동지인 함경도 지역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의병의 날이 제정된 그 날은 바로 부산을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의 첫날 4월 14일을 음력의 4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한 8일 후 정도에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날을 기념을 하여 양력으로 환산한 6월 1일을 2010년도에 의병의 날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의병의 날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요? 천강 홍의장군이라고 하는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곽재우를 기념하는 이런 동상도 있네요. 비문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왜적이 인명으로 쳐들어오자 날래고 용맹스러운 기병들을 이끌고 막아냈으며 또 수백 명의 목을 베며 그 배를 갈라 창자를 길가에 늘어놓아 우리 군사의 위세를 크게 떨치자 왜적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라고 하며 비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바로 그 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창의토 외도라고 해서 북간 유적 도첩 중에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북간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함경도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있었던 싸움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창의라고 하는 말은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을 토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 함경도 지역에 쳐들어왔던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외장입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승승장구하며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정문부가 더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의병 활동으로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 그 집에 있는 분이 아마도 정문부 장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임진왜란은 결론적으로 조선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그 외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했던 공도 크고요. 또 의병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의병들의 활동, 또 명나라의 원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부분도 또 그 지적을 합니다. 선조가 궁을 비우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잡히지를 않아서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조의 몽진도 임진왜란의 승리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경도 길주 임명서원 근처에 이렇게 북간 대첩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그 원래의 명칭은 유명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전체 키가 한 187cm 정도의 1500자 정도의 비문이 적혀 있는 북간 대첩비였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 20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거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활동했던 정문부는 1625년에 사망을 했지만 이 북한대첩비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한 100년이 지난 숙종 때였습니다. 왜 정문부는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공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그 의병을 일으킨 정문부의 공이 관찰사인 윤탁연 자기 자신의 공보다 커질 것에 그 시기를 느껴 정문부의 그 공을 축소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북한대첩비에 그 공덕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소문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숙종 때가 되어서야 북한대첩비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함경도 길쭉은 임명서원에 있었던 이 북한대첩비는 불행하게도 1904년 일어났던 러일 전쟁 당시에 그 함경도 지역으로 들어왔던 일본군 그 이사단이 있었는데요. 이케다 마사스케라고 하는 그 소장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군인이 읽어보니까 일본이 패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비가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소장은 이 북한 대첩비를 그 사단장에게 전리품으로 바치게 됩니다. 사단장은 이 북한 대첩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일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일본에 가져가서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일본의 많은 전범들을 기념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북한 대첩비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 북한 대첩비를 발견하신 분이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을 그 독립운동가로서 많이 알고 있지요. 네, 이 조소왕이 1909년 그 일본에서 그 일본들 유학생들의 잡지인 대한흥학부에 이 북한 대첩비의 내용을 꾸짖는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1909년 일제의 힘이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지요. 이런 모습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습니다. 이 북한 대첩비는 450kg 정도 되는 그런 비석인데 그 위에 머릿돌을 거의 1톤에 가까운 머릿돌을 그 진 이기듯이 위에다 올려놓았지요. 또 위에 머릿돌이 떨어지지 않게 시멘트로 또 봉합도 한 상태였고 또 야스쿠니 신사 안에는 많은 비둘기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비둘기 똥이 많이 그 비석에 묻혀져서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꾸짖는 글을 안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일본은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내에 북한 대첩비 안내판을 붙여놓게 됩니다. 북한 대첩비는 함경도 명천군 임명진에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과 전쟁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비문에는 대첩이라고 하였지만 그 당시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니
사람들은 비문을 믿지 말라 라는 좀 어리석은 안내판을 붙여놓게 됩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북한 대첩비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나라의 그 비석들이 파괴가 됩니다. 일본과의 그런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비석이라든가 승전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해서 폭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훼손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 북한 대첩비를 가져가다가 그 사단장이 동해바다에 버렸다면 우리는 영영 이 북한 대첩비를 볼 수가 없었겠지요. 불행하게도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던 처참했던 모습은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일본은 이렇게 또 좀 졸렬한 안내판을 붙여놓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지요. 그러한 내용을 보고 또 이생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본명은 모릅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고문을 올립니다. 우리 조선인은 고래로 패하고서 이겼다고 자찬하며 비석을 세우는 일이 없는 이상에 그 비문의 당당한 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무슨 곡절로 비석이 이곳에 이전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옛날이 전례로 추측하여 보면 일본이 강탈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사적이 인명진에 있다가 이역의 일본 땅에 방치당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여 두자. 라며 1926년도에 기고문을 올립니다. 이때는 일제강점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찾아오려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북한 대첩비가 최서면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최서면 씨는 그 조소왕의 글을 보고 북한 대첩비에 대해서 그 국내에 알리게 됩니다. 정문부의 그 해주정 씨 문중에도 알리게 돼서 반환을 요청하게끔 하고 정부에도 알리게 하고 해서 1978년도에 시작된 이 환수 노력이 무려 1999년까지도 이어지는데 일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최서면이라고 하는 분은 그 한일 외교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던 분이고요. 이 북한 대첩비 건으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네요. 일본의 대답입니다. 북한 대첩비의 소재지가 북한이고 신사가 보유한 물건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야스쿠니 신사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북 통일이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남북 통일이 되면 돌려줘? 또 소재지가 북한인데 왜 남한에서 돌려달라고 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북이 함께 손을 잡아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가 이런 발언을 할 때 모든 일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도 비석이 진동하며 오는 것을 느꼈다.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며 요코 세이자부로라고 하는 서해가는 그 대첩비 반환 노력에 일조를 해주었고요. 또 일본의 승려인 가키누마 센신과 한국의 승려인 초산 스님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반환 노력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반환 요청을 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만나서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을 받은 다음에 원래 있었던 자리 함경도 길주로 보내자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그 총리는 반환 합의를 하게 되고요. 2005년도에 귀환을 해서 우리 남한에서 그 보존 처리를 거치고 경복궁에 전시한 후에 3.1절을 기념하여 2006년도 원래 있었던 자리 함경도 지명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요. 김책시 임명동으로 가게 된 북한 대첩비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러일 전쟁 때 떠났다가 100년 만에 돌아온 아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반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네, 우리는 또 복제품을 만들어 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자리를 찾아간 북한 대첩비입니다. 북한 땅입니다. 함경도 김책시 임명동. 원래 지명은 길쭉은 임명동이었지요. 여기서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받침돌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정부에 있는 정문부 묘에도 하나 있고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북한대첩비를 똑같이 복제해서 세워놓은 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선제 묘지입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묘지는 당연히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묘지이지요. 네, 등청사기 상감 경태오년명 이선제 묘지라고 하는 문화재 이름을 갖고 있고요. 경태오년명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연호를 말합니다. 이선제라고 하는 분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묘지가 반환되게 되었을까? 2017년도에 반환이 되었다고 하지요. 제작이 된 건 1454년이니까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묘지입니다. 이선제라고 하는 분은 세종 시기의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또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였고요. 세종 시기의 학자였기 때문에 태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관여도 했고 고려사를 개찬하는 데도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선제 묘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문화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질의 형태라든가 안에 써놓았던 그런 명문의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분청사기의 기준작도 되고 한 집안의 가계를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지내던 그런 상장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문화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선제라고 하는 분의 그 오대손 되시는 이발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기축옥사에 연루가 돼서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선제에 대한 모든 기록과 이런 생물 연도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선제의 묘지가 그럼 어떻게 해서 되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도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네, 이 이선제 묘지는 1998년도에 그 밀매단이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 밀매단들은 중국에서 그 북한의 그 문화재들을 그 밀수입을 해서 그 매매를 하는 그런 밀매단이었는데 그 밀매단이 늘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선제 묘지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선제 묘지는 일본으로 가서 이미 팔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행방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해낸다고 하는 것을 그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선제 묘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1998년도에 그 9월에 문화재 밀매단들이 그 검거가 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선제 묘지는 한번 밀반출될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1998년 5월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밀반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재 감정관이었던 양맹준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는 이상하다. 묘지라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도굴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심증은 갔지만 신고가 접수되어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출을 허가해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최춘욱 감정관과 함께 이렇게 그 실측도를 그려놓게 됩니다. 정말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이선제의 묘지를 그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밀매단들은 바로 그 다음 달에 김포공항에 세관원을 매수하여 밀반출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9월에 그 밀매단이 잡혔으니까 한 3개월 사이에 이미 이선제 묘지는 일본에서 매매가 된 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선제 묘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네.
2012년도에 국예수지문화재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해외에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얼마나 해외에 나가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그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그 고미술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문화재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이선재 묘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이선재 묘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보니까 이선재 묘지의 그 예전에 그려놨던 이런 실측도도 있고 아주 재빠르게 국내와 연락을 취해서 이선재 묘지에 대한 그 파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선재 묘지는 그때 아이치현이라고 하는 곳의 도자미술관에서 그 전시회를 하려고 할 때 이 이선재 묘지를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전시 품목으로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는 묘지라고 하는 거는 망자의 유물인데 전시 품목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시되지 못하고 그 소장자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바로 소장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구미술상에게 부탁을 했지만 구미술상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겠지요. 연결을 해주자니 소장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 측에서 준비했던 이 양맹준과 최춘우 감정관들이 그려놨던 이 실축도 밀반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술상은 소장자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소장자이셨던 그 분들도 그 일본 내에서도 좀 뭐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이런 굉장히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들로서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나보려고 하니까 도도로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그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이어서 만나서 이제 설득에 들어가게 되었죠. 실물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그 이선재 묘지를 소장하고 있는 도도로키 다카시를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차남 형원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비문을 다 읽어보고 어떻게든지 소장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다 보니 이 차남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여기 처음에서부터 보면 장남 시원부터 모든 그 자손들의 뭐 문과 급제라든가 어떤 일을 했다라든가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놓게 되는데 차남 형원은 5째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아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역사서적을 뒤져서 이 차남 형원이 했던 일을 찾게 되는데요. 이 차남이 했던 일은 바로 조선통신사로 일본의 정사로 다녀왔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가게 될 때 통역관을 데리고 가겠지요. 그런데 그 통역관이 원래 자기의 집인 스시마에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을 아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형원은 들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선재의 아들인 형원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병을 얻어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도도로키 다카시에게 전해주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설득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묘지는 일반적인 고미술품이 아닙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조상의 분신과 같습니다. 조상을 잃고 상심하는 후손들을 인도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도로키 다카시는 기증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들이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히도 그의 부인인 도도로키 구니에 씨가 2017년도에 남편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며 기증을 해오게 됩니다. 기증을 하며 남긴 말입니다. 그 조선통신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는 이형원의 혼이 조선통신사 업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묘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위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묘지를 잘 지켜주세요 라고 하며 기증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네, 그 이선제를 그 기리는 그 광주의 그 이 필문대로 필문 이선제라고 하는 그 필문이 호입니다. 그래서 이선제를 기념하는 필문대로도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도로키 구니의 여사로부터 또 돌아온 문화재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매입을 하여 돌아온 문화재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전 팔각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나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려 불자라고 하는 한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나전은 다수의 그 나전들이 남아있지만 고려시대의 나전으로 완제품으로 완성되고 그 훼손되지 않은 형태의 나전은 유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점이 더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고려시대의 나전은 3점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전 팔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고려시대라고는 명기할 수 없지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로 만들어진 연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높이가 8cm이고 폭이 16.4cm라고 하면 한 뼘 정도 되는 그 나전 함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2014년도에 최초로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제 묘지가 아이치현 도자 미술 그 전시회에 나오려고 출품했었다고 그랬지요. 아마 그때 같이 도자 미술 출품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선제 묘지는 반려가 되어졌고 이 나전 팔각함은 그 도자미술관 도록에 나오게 됩니다. 이 도록을 보고 국내에서도 정말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그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도 이 나전 팔각함을 구입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소장자와 접촉을 해보았지만 가격도 워낙 높고 또 고려시대라고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전 팔각함을 바로 리움에서 삼성 리움에서 2015년도에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삼성 그 리움 미술관이 2021년도에 말에 재개관을 해서 고미술전을 하고 있습니다. 154점이나 되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1층 국보장에 이 나전 팔각함이 그 멋지게 모셔져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도도로키 구니에 여사는 뒤에 보이는 이선제 묘지를 2017년도에 기증을 했고 요 나전 팔각함은 2015년도에 삼성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아마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기증을 하는데 더 선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의 문화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유교적인 협상에 의해서 반환을 받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 북한 대첩비, 그리고 기증을 받은 이선제 묘지, 또 매입을 해가지고 온 나전 팔각함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재의 반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해외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반드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유일무이하다든가 국내에 없는 문화재라든가 우리 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문화재들이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내로 환수해 올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잘 있는지 안부를 자주자주 물어봐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